어제 나왔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딱 예상했던 만큼만 강력했다라고 저는 아,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 예, 표현이 좀 애매하죠. 예, 무슨 뜻이냐면 예상을 했던 필요한 정책은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음, 총평을 하자면 훌륭합니다. 음,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 정책이 아주 강력했다고 며칠 전부터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의견에 대해서 저는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이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강력한 정책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는 거죠. 예, 예상했던 범주 안에 거의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부정적인 평가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음, 말씀드렸듯이 예상했던 만큼 적절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음, 적절한 대책이었던 반면에 남겨둔 카드도 분명히 지금 섞여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를 이번에 다 쓰지 않았다는 거죠. 여력이 더 있습니다. 예, 이 정도 강도로 정책을 내놓고 시장 상황을 지켜볼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했던 것만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이제 다음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마 보유세 같은 더 강력한 정책들이 이제 아직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게는 남아있죠. 예, 그런데 언론에서는 왜 이걸 며칠 전부터 엄청난 고강도 정책이라고 조금 호들갑을 섞어서 평가를 했는지에 대한 것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아마 그 이유는 이번에 발표되는 정도도 너무 세니까 이제 좀 그만하세요. 잘못하면 부동산 시장이 다 죽을지도 몰라요. 라는 부동산 시장이 죽지 않기를 바라는, 더 냉정히 말하면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뜨거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섞여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언론이 이번에 표현을 하고 있는 고강도 대책, 파격적 대책 이런 단어에는 너무 구애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수준의 예상만큼의 강도의 대책이었고 이명박근혜가 투기판으로 만들어 놓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첫걸음이다. 기본적 조치가 발동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에게는 보유세 등등 여러 장의 카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 정부의 시그널을 보고 투기 세력들이 부동산 투기판에서 발을 빼는지 아니면 더 버티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세한 대책까지는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략 중요한 것만 짚어보면은요.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 세종시 여기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남 4구를 비롯한 서울 11개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투기과열지구라는 거는 여기에 지정이 되면 굉장히 다양한 규제가 시작이 됩니다. 예. 대표적인 게 분양권을 못 팔아요. 분양권만 따내고 이걸 이제 가격을 튀겨서 파는 행위를 분양권 전매라고 하는데 예. 이 행위가 사실상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부동산을 구입을 할 때 자금 출처를 굉장히 상세하게 규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출처가 어두운 자금으로는 이제 부동산 투기를 못하게 되는 거죠. 강남 4구와 서울 11개구가 투기 지역으로 분류가 됐는데 이건 투기 과열지구보다도 조금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투기 지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여기에 걸리면 양도소득세를 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복잡한 것까지는 다 아실 필요가 없는데 이 투기 지역에 지정된 곳에서 아파트나 땅을 사가지고 팔아서 엄청난 차익을 누렸다 이러면 평소에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세금을 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기가 아무래도 많이 제한이 되겠죠. 두 번째로 살펴볼 규제는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입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게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도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근본적인 철학은 집은 투기 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민들이, 민중들이 머리 하나 편히 누울 주거 공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이 두 채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요. 집이 두 채 이상 있다는 건 적어도 한 채는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투기 수요로 보겠다는 거고 이걸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요.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아주 몇 가지 예외 조항을 빼고 나면은요. 수익금에 대해서 이것도 세금을 강력하게 매깁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적절한 방침입니다. 두 채 이상 가지고 있어서 집을 한 채를 사고 팔아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면 그건 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세 번째 골자는 대출을 규제하는 겁니다. 이것도 상세한 내용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는데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걸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뭐 집을 담보를 걸 때 담보를 받아주는 비율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 사람이 내세우는 평균 소득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는데 예. 그 소득을 보고 최소한 얼마를 빌려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을 때 과거보다 대출 금액을 한 10%가량 낮춰서 대출을 해줄 겁니다. 이제 물론 여기서 서민이나 실수요자들은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대출을 규제함으로써 투기를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략 이 세 가지가 큰 골자인데요. 전체적으로 이번 대책이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예. 주거할 목적으로만 집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두 채, 세 채씩 끼고 집 사고 팔아서 돈벌이 할 생각하지 말라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 요지로 보이고요. 이 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요까지가 이제 대략적으로 발표된 8.2 부동산 종합대책을 살펴본 거고요. 오늘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들어가서 부동산 자산 시장에서 투기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쭉 나온 부동산 기사들을 살펴보다가 어느 한 기사에서 이런 댓글을 봤어요. 야, 사회주의 빨갱이 국가냐? 내 돈 내고 내 집 사겠다는데 왜 규제를 하고 지랄이야? 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간단한 악플 같은데 의외로 이 논리에 대응을 못하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선택해서 내가 투자했는데 망해도 내가 망하고 흥해도 내가 흥하는 거지. 왜 내 돈 내고 집 사겠다는데 규제를 해? 이 아주 간단한 자유주의적 논리인데 부동산 시장에서 이 논리의 허점을 정확히 알아야 부동산 문제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실제로 강남 한 30평형 아파트가 10억을 넘어섰다고 하죠. 제가 어제 대충 시세표를 살펴보니까 30평대 아파트가 17억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건 어떻게 형성된 가격이냐? 30평짜리 아파트의 실제 가치하고 무관하게요. 순전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산 가격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30평짜리 아파트를 내가 15억에 살게. 그래? 그럼 난 15억에 팔게. 이렇게 거래가 되면 그 30평짜리 아파트의 실제 가치가 얼마이건 아무 상관없이 그 아파트 가격은 15억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시장에서 버블 또는 거품이라고 불리는 걸 어떤 건지를 살펴보려면요. 보통 이제 자산시장이라는 건 부동산, 주식, 채권 이렇게 돈이 되는 상품들을 사고 파는 시장을 말하는 건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강남 30평형 아파트처럼 100% 그냥 시장 원리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정확하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강남 30평짜리 아파트의 실제 사용 가치를 보면 17억이 절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직장도 강남에 많고 문화시설도 많고 교통도 편하고 쇼핑도 자주 할 수 있고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지방보다는 조금 더 높게 쳐줄 수 있어. 그래서 실제 가치는 한 4억 원 정도 볼 수 있겠다. 요렇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아무리 해도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나 15억 줄게 내놔. 그래 나 15억에 팔게. 이렇게 해서 거래가 형성이 돼버리면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한 4억 원짜리 실제 가치가 있는 게 15억으로 팔리는 경우가 자산시장에서는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예.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증시에서 이제 역사적인 버블 투기라고 불렸었던 때가 1999년, 2000년이었었는데요. 이때 이제 IT 버블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IT 간판만 달고 있으면 코스닥에서 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는데 식당 네. 이름이 벤처 식당이었어요. 참신하네요. 예, 훌륭합니다, 진짜. 네. 근데 그때 그 벤처 식당이라는 게 생길 정도로 벤처가 유행을 했었을 때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았던 회사가 새로운 기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네. 새로운 데이터맨 뭐 이런 거였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 회사가 엄청나게 떴었던 건 다이얼패드라고요. 세계 최초로 무료 인터넷 전화를 할 수 있게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다는 걸 발표를 하면서 대박이 터졌었어요. 이 회사가 1998년 8월에 주식시장에 상장을 할 때요. 상장했던 가격이 2,3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2월에요. 1년 6개월 만이죠. 주가가 3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2,300원짜리가 30만 원이 된 거예요. 120배 넘게 오른 거죠. 물론 이제 이게 나중에 주식이 박살이 납니다. 거품이라는 게 밝혀져서요. 그런데 왜 2,300원에 등장한 주식이 23,000원도 아니고 23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에 거래됐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30만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가격에 팔겠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제 가치와 무관하게 수요와 공급이 맞으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자산 가격이 형성이 돼요. 그게 자산 가격이 형성되는 원리입니다. 금융투기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만 이제 투기가 붙으면 투자자들 이성이 마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덜란드 튤립 뿌리 투기 사건이라는 사건이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 그 일예화가 1930년대 그 네덜란드가 무역을 많이 할 때 무역을 시켰던 상인의 집에 배로 장사를 했던 이 상인이 이제 자기 선주, 그러니까 상인 주인에게 보고를 하러 온 겁니다. 이번에 배를 끌고 가서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요. 그랬더니 이 선주가 아유 진짜 수고했다. 돈 많이 벌어줘서 고맙다 하고 칭찬을 해주면서 귀한 연어를 상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원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그 집에 나오는데 창가에 양파가 하나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이 양파를 연어에는 양파지 이러면서 이걸 곁들여 먹어야 되겠다고 그 양파를 들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하고 연어하고 양파를 맛있게 먹었다는 거죠. 다음날 그 선원이 이제 감옥으로 붙잡혀갑니다. 제목이 뭐냐면 튤립 뿌리 절도죄라는 겁니다. 그 선원이 들고 나온 게 안타깝게도 양파가 아니고 샘퍼 아우구스투스라는 튤립 뿌리였어요. 그리고 그 튤립 뿌리의 가격이 얼마였냐면 그 당시에 황소 30마리 가격하고 맞먹을 정도로 올라 있었습니다.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튤립 뿌리라는 건 말 그대로 튤립을 피우는 뿌리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다른 용도가 없어요. 그런데 17세기 초반의 네덜란드에서는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이 튤립 뿌리가 큰 인기를 끈 겁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하다는 튤립 뿌리를 하나둘씩 사 모으죠.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니까 가격이 올랐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사람들은 야 저거 사두면 가격이 올라서 돈을 벌 수 있겠다 싶어서 더 달려들겠죠. 그럴수록 튤립 뿌리 가격이 더 오르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사실 기능이라고는 튤립 꽃송이 하나 피게 하는 역할밖에 못하는 튤립 뿌리가 황소 30마리 가격까지 치솟아 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들으면 정말 황당한데 자산시장에서는 이런 황당한 일이 수차례 반복이 됩니다. 투기가 시작이 되면 사람들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저거는 튤립 뿌리야, 튤립밖에 못 피워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눈이 먼 사람들에게는 이제 진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광란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시장에서는 이렇게 인간의 이성이 전혀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투기가 형성이 돼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이유로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래 강남 집값이 오른 게 그런 이유죠.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를 계승했기 때문에 강남 집값이 오를 거라는 논리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이 논리를 가지고 투기 세력은 가격을 끌어올려요. 그러면 사두면 가격이 오르겠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따라 붙죠. 그러면서 가격이 더 오르는 거품시장, 버블시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투기 수요를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이성적인 광풍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쯤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반론을 하는 분들이 생겨요. 야, 내가 튤립 뿌리를 황소 30마리 가격으로 사건 말건 그게 정부가 왜 상관하냐는 겁니다. 망해도 내가 망할 건데 왜 사람들의 사적 거래를 정부가 규제하냐. 이게 이제 자유주의자들의 반론인 거죠.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를 바라는 대부분의 토건 세력들 그리고 토건 세력들로부터 받는 광고로 연명하는 언론들이 주장하는 것도 이런 거예요. 개인에게 맡겨라. 시장을 규제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튤립 뿌리라면 규제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튤립 뿌리 하나를 황소 30마리 가격에 주고 사는 멍청한 행위는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망하면 그 사람이 망하는 거죠. 1999년, 2000년 우리나라 IT 버블도 비슷한 겁니다. 예, 이때만 해도 IT 버블이 나중에 꺼지면서 증시에 굉장히 나쁜 영향이 있었고 손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 투자라는 건 자기 책임이거든요. 새로운 기술 같은 껍데기밖에 없는 회사 주식을 30만 원에 누가 사서 쪽박을 찼다면 안타깝지만 그건 그 책임은 그 주식을 그때 산 사람이 지는 겁니다. 그걸 국가가 보상을 해줄 이유도 없고 국가가 규제를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튤립불이나 2000년 IT 버블하고는 완전히 다른 자산 시장이라는 데 있습니다. 튤립불이나 IT 버블은 순전히 개인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해도 개인이 망하는 겁니다. 2000년만 해도 주식담보대출 이런 게 그다지 활발하지 않아서 대부분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자기 돈으로 했어요. 그래서 망해도 자기 혼자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면서 금융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대부분의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 자산시장은 더 이상 개인 돈으로만 투자를 하는 시장이 아니게 돼버린 겁니다. 이래서 규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요즘 누가 집을 살 때 자기가 평생 모은 돈만으로 집을 삽니까? 다 은행 대출 끼고 사잖아요. 그렇죠. 초대형 건물을 사고 팔 때도요. 가끔 가다가 외국계 투기자본들이 와서 한국 빌딩들을 막 몇천억에 사들이고 이런 게 뉴스에 나와요. 그러면 와 역시 투기자본들은 돈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얘들도 다 대출 끼고 사는 겁니다. 부동산 매매는 거래 규모가 워낙 커서 금융권 대출이 안 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러면요. 아니 내 돈 내고 내가 투기하겠다는데 나라가 웬 상관이야. 망해도 내가 망해. 이런 논리가 말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튤립 투기는 망하면 너만 망해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자산 시장에서 거품이 꼈다가 이게 와르르 무너지면요. 투자한 투기꾼 너님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은행이 딸려가서 망해버립니다. 8억 대출 끼고 강남 30평 아파트를 15억 내고 산 사람이 있는데 이 강남 아파트 30평짜리 아파트가 사람들이 이성을 찾고 저 가격은 3억 원쯤이 적절해 하는 생각이 확산되면서 가격이 3억 원으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0억을 투자했고 그중 빚이 8억인 사람, 이 사람 혼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은행도 같이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빚을 어차피 못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꺼지면 이걸 제대로 규제를 하지 않으면 은행들이 줄줄이 엮여서 망합니다. 그리고 은행이 망하면 나라가 거덜이 나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경제가 거덜이 났다는 극단적 표현을 언제 쓰느냐? 은행이 망했을 때 씁니다. 그렇죠. 제가 이걸 현실을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이 불과 9년 전에요.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에서 실제 발발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겁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 은행들이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소액 담보대출을 풀었거든요. 국민들이 이제 그 돈으로 할 게 없으니까 집을 삽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집값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집값이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더 사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더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대출이 늘어나면 이자 수익이 늘어나니까 갚을 수 있는지를 확인도 안 해주고 계속 돈을 더 빌려줘요. 돈이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에 계속 들어오니까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가격이 오르니까 사람들은 돈을 더 빌려요. 그래서 부동산을 더 삽니다. 이 짓을 미국이 10년 가까이 해온 겁니다. 이때 미국을 보면 흥청망청이 진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온 국민이 다 부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집값이 다 오르니까요. 은행도 이자 수익이 두둑해졌었죠. 그래서 이때 미국 국민들 소비 성향이 엄청나게 증가를 합니다. 무역 적자도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요. 흥청망청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성을 찾고 보니까 미국 부동산 가격이 정상이 아닌 걸 알게 된 거죠. 튤립 뿌리 하나를 황소 30마리 가격 주고 거래하고 있었던 걸 알게 된 겁니다.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을 팔기 시작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겁을 먹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부동산을 팔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해버리죠. 이러면 빚을 내서 부동산을 샀던 사람들이 빚을 못 갚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그 유명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가 여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무슨 뜻이었냐면요.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에게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즉, 이 말은 전 세계를 뒤집어 놨던 수십억 민중들을 고통에 빠뜨렸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 은행들이요. 돈을 갚겠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무분별하게
주택담보대출을 빌려줬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대자산시장에서,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아니, 투기를 해서 흥해도 내가 흥하고 망해도 내가 망하는데 왜 정부가 규제를 하고 지랄이야? 라는 반론은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 투기꾼들 들으시면 제가 꼭 그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흥하면 네가 흥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망하면 너만 망하는 게 아니라서 문제인 거예요. 아. 예, 망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다 대출 끼고 형성돼 있는데 투기에 한번 잘못 말려서 금융기고 한두 곳만 낑겨 들어가도요. 나라 전체가 망합니다. 그래서 규제가 필요한 거예요.